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좀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자본 통제 통화 주권 위협, CBDC가 대안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네네. 저도 봤습니다. 헤드라인이 좀 강렬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 속 숫자들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서 그 진짜 의미가 뭘까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불법 63%라든지 아니면 CBDC 20% 최선호 이런 숫자들은 딱 들으면 되게 크게 와닿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정확히 뭘 나타내는 건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불법 63%. 이게 진짜 스테이블 코인 쓰는 사람 열의 6이 불법 거래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전체 온체인 거래에서 불법 거래가 차지하는 실제 비율. 이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CBDC 20% 최선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순위로 선호한다. 이게 실제 사람들이 CBDC를 막 활발하게 쓸 거다. 이거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호도랑 실제 사용성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네, 그 간극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사를 둘러싼 데이터들, 또 여러 관점들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정보가 좀 부각됐고 또 어떤 맥락은 좀 가려져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숫자, 스테이블 코인 불법 63%.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이 63%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인데요.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게 바로 점유율하고 비율 이 두 개념이에요. 점유율과 비율이요? 네. 기사에 나온 그 63%는 전체 불법 암호화폐 거래라는 어떤 정해진 파이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조각의 크기, 즉 점유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불법으로 딱 분류된 거래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그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쓴 거래가 63%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 거래의 63%가 불법이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합법 거래까지 다 포함한 전체 온체인 거래량 중에서 불법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떨까요?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데요? 체인알리시스 같은 분석 기업들 추정치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대략 한 0.14% 수준이에요. 0.14%요? 와, 63%랑 0.14%는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그렇죠. 이 두 숫자가 보여주는 그림이 상당히 다른 겁니다. 비율을 들자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특정 브랜드 점유율이 막 60%로 엄청 높다고 해서 그 브랜드 차들의 사고 발생 비율까지 6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시장 점유율하고 사고율은 완전히 다른 지표니까. 아, 그 차이를 딱 아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은 그 전통 금융 시장하고 온체인 시장에서 불법 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전통 금융에서는 보통 전 세계 GDP의 한 2%에서 5% 정도가 자금 세탁이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이건 좀 거시적인 총량 추정 방식이고요. 아, 전체 규모를 어림잡는 식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온체인 분석은 훨씬 미시적이에요. 블록체인 분석 회사들이 실제 거래 데이터를 막 추적해서 불법 활동 관련된 주소로 흘러들어간 자금 규모를 식별하고 집계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2024년 체인얼리시스 보고서를 보면 그 하한 추정치가 약 409억 달러였고 이게 전체 온체인 거래량 대비 비율로는 아까 말씀드린 0.14% 수준이었던 거고요. 그럼 측정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전통금융의 그 퍼센트지랑 온체인의 0.14%를 그냥 바로 비교하면 안 되겠네요. 네,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숫자만 딱 보면 오해하기가 너무 쉽죠. 그럼 다시 스테이블 코인 63%이 점유율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숫자가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신호라기보다는 불법 거래자들이 쓰는 도구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불법 거래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높여졌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 배경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적인 사용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실이 있어요. 아, 합법적인 사용이 늘어서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가격 변동성 피하는 수단을 넘어서 국제 송금이나 거래소 간 자금 이동, 디파이 서비스의 핵심 담보 자산, 심지어 결제 수단으로까지 용도가 정말 넓어졌거든요. 하긴 요즘 정말 많이 쓰이죠. 네. 최근에는 전체 온체인상 가치의 한 3분의 2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와, 그럼 저렴체 파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적인 사용량, 이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규모인 불법 거래, 이 분자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즉 점유율이 그냥 커져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분모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모 효과. 네. 네. 실제로 블록체인 분석 기업 TRM 랩스의 2024년 데이터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2024년 전체 온체인 거래액은 전년 대비 무려 56%나 증가해서 10조 6천억 달러로 추산되거든요. 네, 56% 증가요. 엄청나네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불법 거래 총액은 약 450억 달러로 오히려 24%나 줄었어요. 잠깐만요. 전체 거래량은 폭증했는데 불법 거래 금액은 오히려 줄었다고요? 네.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전체 시장이 커지면 나쁜 부분도 같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거래액 대비 불법 거래 비율, 레이트는 0.9%에서 0.4%로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겁니다. 와, 0.9에서 0.4로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합법적인 사용 증가가 오히려 전체 생태계의 투명성이나 건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불법 거래 내부의 점유율만 보면 이런 큰 그림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결국 성장률하고 불법 비율의 관계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네요. 합법적인 사용, 즉 분모가 커질수록 불법 내부 점유율, 쉐어는 커져 보일 수 있어도 전체 대비 정교화된 불법 비율, 레이트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아, 스테이블 코인마다 다르다는 건가요? 네,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쓰이는지, 그리고 누가 발행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위험 프로파일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구체적인 예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2024년 불법 활동의 약 58%가 특정 네트워크, 바로 트론에서 발생한 걸로 분석돼요. 트론에서요? 왜 유독 트론에서 많이 발생했을까요? 트론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가 낮다는 점이나 USDT, 그러니까 테더가 거기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그렇군요. 물론 여기에 대한 대응 노력도 당연히 있습니다. 트론 재단하고 테더, 그리고 블록체인 분석 기업 TRM 랩스가 협력해서 T3 금융범죄 대응 조직, 줄여서 T3FCU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T3FCU요? 네, 이후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합류했고요. 이들이 출범하고 1년 만에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을 동결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사후 집행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행사별 차이도 크다고 들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USDT랑 USDC만 비교해도 불법 거래 연루 비율 추정치가 꽤 다르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2023년 추정치를 보면 USDT, 즉 테더 거래의 약 1.63% 정도가 불법 활동하고 연관된 걸로 추정돼요. 1.63%요? 반면에 USDC, 서클이 발행하는 거죠. 이 경우는 약 0.05% 수준으로 훨씬 낮게 나옵니다. 1.63%대 0.05%면 정말 차이가 크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연로 비율 레이트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거버넌스의 차이군요. 네. 그렇다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 이런 식의 일반화는 사실과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어떤 체인에서 어떤 발행사가 어떤 거버넌스 하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실제 위험 수준은 정말 천차만별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딱 접했을 때는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좀 던져보는 게 좋아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제시된 숫자가 점유율인가 아니면 실제 비율인가? 전체 사용량, 즉 분모의 변화 추이는 어떤가? 특정 네트워크나 발행사의 편중된 현상은 아닌가? 발행사의 거버넌스 수준은 믿을 만한가? 그리고 전통금융의 총량 추정치랑 온체인의 비율 데이터를 비교할 때 기준은 동의한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좋은 자가 점검 리스트네요.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63% 숫자에 담긴 여러 맥락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기사의 또 다른 축이죠. CBDC로 넘어가 보죠. 기사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으로 CBDC를 제시하면서 20% 최선호라는 수치를 언급했는데요. 이 숫자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뭔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리하십니다. 그 20%라는 숫자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의뢰한 ESWC 보고서에서 나온 추정치예요. ESWC 보고서요? 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실제로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성인 인구의 약 20% 정도가 여러 결제 수단 중에서 CBDC를 가장 선호하는 것, 탑 1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예측입니다. 아, 가장 선호하는 것 딱 하나만 고르라고 했을 때 응답이라는 점,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현실에서는 뭐 현금도 쓰고 카드도 쓰고 간편 결제도 쓰고 여러 수단을 상황에 맞게 쓰는데 1순위 선호도가 실제 사용량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뭐랄까 저도 전기차를 선호하긴 하지만 아직은 내연기관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할까요? 비유가 적절하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선호한다, 톱 1은 거랑 어떤 용도로든 쓸 의향이 있다, any use, 그리고 실제로 주로 사용한다, behavior, 이건 명백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네. 심지어 이 20%라는 숫자 자체도 고정된 값이 아니라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어떤 연구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하고 국제결제은행, BIS가 공동으로 연구한 게 있는데요. BIS 워킹페이퍼 1147, 3,500명 넘는 표본을 대상으로 무작위 통제시험, RCT라는 걸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CBDC를 설계할 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어떻게 다르게 설정하는지, 또 어떤 정보를 주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CBDC 사용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걸 확인했어요. 오, 흥미롭네요. 설명 방식이나 그 설계 디테일에 따라서 선호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또 유럽중앙은행 ECB 자체의 실험, ECB 워킹페이퍼 3035에서는 참가자들한테 CBDC에 대한 2분짜리 안내 영상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용 의향이 평균 12%포인트나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어요. 12%포인트나요? 영상 하나로요? 네. 어떻게 소통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보고서에서는 개인별 보유 한도를 1,000유로에서 10,000유로 사이로 설정할 경우 가계의 전체 유동성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내놨고요. 결국 이 12%라는 숫자는 CBDC에 대한 어떤 잠재적 수요의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스냅샷일 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수요는 CBDC가 어떤 모습으로 설계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되고 또 어떤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되는지에 따라 엄청 달라질 수 있다.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되게 가변적인 기대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CBDC 도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들도 종종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대부분 어떤 특정 가정하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점을 좀 유의해야 돼요. 어떤 가정들을 주로 전제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가질 수 있는 CBDC 금액의 상한선을 둔다거나 아니면 예금 규모에 따라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계층형 금리 구조를 도입한다거나 네. 혹은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에게 CBDC를 주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을 통해서 유통하는 중개형 모델을 쓴다거나 은행 예금이 CBDC로 활 빠져나가는 걸 막기려고 자동이체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 장치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군요. 네. 만약 이런 전제 조건들이 달라지면 CBDC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선호도가 아니라 CBDC가 실제 세상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즉 실용성, 유틸리티를 갖추느냐, 이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CBDC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실제 사용 사례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얼마나 명확한 효용 가치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몇 가지 핵심 영역에서 그 실용성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역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첫째는 정부하고 개인 간의 자금 이전, G2P2G라고 하죠.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세금 환급,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 같은 거요. 네네. 여기서 기존 방식보다 지급 성공률이 높고 정산 시간이 단축되고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막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봐야 하고요. 둘째는 소액 결제, 특히 오프라인이나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한 환경에서의 결제,
그리고 기기 간 M2M 자동 결제 같은 영역이에요. 아, M2M 결제 같은 새로운 영역도 있군요. 네. 기존 카드나 간편 결제랑 비교해서 결제 실패율이나 지연 시간, 수수료 이런 면에서 사용자가 체감할 만한 장점이 있어야겠죠. 상점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 가맹점 수수료, MDR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기존 결제 단말기 POS 시스템하고 얼마나 쉽게 연동되는지, 판매 대금을 정산받는 주기는 얼마나 짧아지는지, 이런 사업자 관점에서의 경제성하고 편의성도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네,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국가 간 결제나 거액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성, 이것도 중요해요. 결제의 최종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다른 통화와의 환율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감독 기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국제결제은행 BIS가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처럼 다른 나라 CBDC 시스템이나 국제금융 인프라와의 상호 운용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결국 CBDC의 미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사용 사례들 속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선호보다는 증명이 필요한 단계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심미적인 선호도를 넘어선 실질적인 효용 가치의 증명. 그것이 CBDC가 넘어야 할 진짜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 불법 63%라는 숫자는 특정 영역, 즉 불법 거래 내부에서의 점유율, 쉐어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네.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위험성을 평가하려면 전체 거래량 대비 불법 거래 비율, 레이트, 그리고 합법적 사용량의 성장률 같은 분모의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다 똑같은 위험을 갖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발행사의 거버넌스 수준에 따라서 실제 불법 연루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짚었고요. 아, 맞아요. 거버넌스. 그리고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 T3FCU 같은 것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죠. 라는 숫자는 여러 결제 수단 중에 1순위 응답률로서 CBDC의 어떤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CBDC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CBDC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선호도 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급, 소액 결제, 상점 수용성, 국제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얼마나 실질적인 실용성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판가름 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스테이블 코인 자본 통제, 통화 주권 위협, CBDC가 대안이라는 뉴스는 분명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숫자들을 해석할 때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점유율과 비율의 차이, 분모 효과, 데이터 측정 방식의 차이, 설계의 민감성,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등 여러 맥락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에서는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맥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63%가 의미하는 바와 0.14%가 보여주는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CBDC의 20% 선호도와 앞으로 증명해야 할 실용성 사이의 거리, 이걸 함께 좀 가늠해 보았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앞으로도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또 단정적인 주장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다각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냐 이런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공존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미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